재판관들에 대해 좌익, 빨갱이라는 막말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빨갱이 명단이 퍼지면서 창원에는 빨갱이들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조를 만들면 빨갱이, 정부를 비판해도 빨갱이, 심지어 책 좀 읽고 생각하면 빨갱이.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빨갱이 진짜 존재했던 걸까요? 오늘 저는 이 유령의 정체를 벗겨보려 합니다. 프레임 밖으로 첫 번째 에피소드 2025년 더 이상 빨갱이는 없다. 빨갱이라는 단어는 공산주의 게릴라를 뜻하는 단어 파르티잔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용어는 한국식으로 빨치산 그리고 이후에 빨갱이로 변형되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빨갱이는 공산주의자라기보다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을 몰아세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역사적 빨갱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48년 제주 4.3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약 2에서 3만 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무장 게릴라도 간첩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농민, 선생, 어린이, 노인이었을 뿐입니다. 이는 그때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1950년 보도연맹 학살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 남은 국민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려워지자 지역의 젊은이들을 강제적으로 보도연맹에 가입시켰습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20, 30대의 일반 민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재판도 없이 증거도 없이 그저 빨갱이 보도연맹이라는 낙인 하나로 국가는 수십만 명을 학살합니다. 이승만 정권 아래 대부분이 경상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아직도 우파를 자처하는 대부분의 경상도 분들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 10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해방 직후 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노동자와 농민의 시위로 당시 미 군정의 경제 정책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좌익 세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시위 참가자들 다수가 빨갱이로 몰렸고 무자비하게 진압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전남 영광 불갑산 학살 사건입니다. 전남 영광 지역에서는 한국전쟁 전후로 군경에 의해 민간인들이 빨갱이로 몰려 희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불갑산 지역에서는 빨치산 활동과 관련된 민간인들이 대규모로 학생을 당했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1972년 박정희는 유신 헌법을 통해 장기 독재에 들어섭니다. 이 시기 민주화운동 세력은 간첩 또는 빨갱이로 몰리며 고문과 탄압을 당했습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면서 민주화 운동 세력, 노동운동가 심지어는 학생들까지도 빨갱이로 몰려 탄압받았습니다. 특히 유신 반대 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북한과 연계되었다는 프레임으로 공격받았습니다. 유신 체제는 공산주의 위협을 핑계로 자유와 표현을 억압한 체제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저항이었지만 당시 군사 정권은 이를 북한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들의 폭동으로 규정하며 강경 진압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고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왜곡된 프레임이 유지되었습니다. 오늘까지도 일부 극우 세력은 이들을 빨갱이로 낙인 찍습니다. 일곱 번째, 햇볕 정책과 종북 프레임.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적 교류를 추진하며 햇볕 정책을 시작합니다. 햇볕 정책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했지만 이를 추진한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은 종북 혹은 빨갱이로 공격받았습니다. 김대중은 한국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인물임에도 말이죠. 이는 이후에도 진보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빨갱이는 실체가 아닌 프레임입니다. 빨갱이라는 단어를 시간이 지나자 진짜 공산주의자를 지칭하기보다는 체제를 의심하거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령은 살아있습니다. 2025년에도 빨갱이라는 프레임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공산 전체주의란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런 공산 전체주의자가 진짜로 21세기 대한민국에 존재할까요? 노조가 파업을 하면 종북 세력이라 불리고 정치인이 복지 정책을 이야기하면 좌파 혹은 빨갱이로 공격받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이야기해도 좌파 사상에 물들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반공연설은 더욱 교모해졌습니다.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공산 전체주의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과거와 달리 더 현대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일까요? 불평등을 비판하는 노동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위험한 것은 바로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고 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입니다. 빨갱이는 없습니다. 종북 좌파도 없습니다.
그 용어는 단지 나의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조금 더 말해보겠습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 중 단같이 말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재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단 5개국,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쿠바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이며 공산 전체주의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민주주의와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가 존재한다는 논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허상을 걷어내고 진실에 더욱 다가서야 할 때입니다. 무지와 편견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입니다. 이념의 유통기한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양극체제가 지배하던 시절이 아닙니다. 냉전의 핵심 축이었던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20세기 말로 끝났고 21세기의 갈등은 국가 이익과 권력 균형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단순히 공산과 자유 진영의 충돌로 해석하는 것은 오늘날의 국제 질서를 오독하는 일입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며 미국과의 경쟁 관계에 있는 권위주의에 가깝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자료도 러시아를 공산국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는 여전히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향후 재건 시장입니다. 지금 이념적 구호로 반공을 외치는 건 70년 전 껍질을 오늘날 꺼내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반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도 이 냉전적 양극체제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소련과 미국에 의해 분할 정념되며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심지어 트럼프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가 과거 냉전의 상징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시대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줍니다. 빨갱이라는 프레임이 그렇게 지금 중요합니까? 코로나일 때 국민지원금 받고 좋아했던 저는 빨갱이입니까?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은 빨갱이입니까? 빨갱이는 없습니다. 정부 좌파도 없습니다. 이 용어들은 단지 권력을 유지하고 반대를 억압하려는 수단으로 쓰일 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낡은 공포 프레임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2025년, 이제는 유령을 쫓는 정치를 끝내고 사람을 위한 정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